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강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작소설로의 채식주의자를 관통하는 주제는 책임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해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겐 이렇게 읽혔어요. 아니,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채식주의자 이 책이 을 갖고 계시다면 옆에다 놓으시고 제가 중간중간 페이지를 좀 읽어나가면서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저의 생각의 어떠한 그 흐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표하는 어떤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채식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식주의자의 스토리는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할 정도가 된다면 대부분 줄거리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 몽고 반점에서는 이제 형부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형부가 이야기하는 이 몽고 반점에서 너무나도 분명하죠. 형부는 예술적인 어떠한 뭔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동생 영애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술적인 어떠한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상에서 그 예술적인 상상은 선을 넘고 처제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채식주의자가 어떠한 채식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욕망과 경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될 듯 합니다. 형부가 예술적 감성을 가진 것, 예술적 상상을 하는 것,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경계를 넘어서고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분명히 형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설 작가 한강은 형부의 폭력성만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 소설 3부에 보면 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그녀라고 하는 건 자기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내는 지금 동생을 돌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자신의 남편에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그 형부가 영애에게 폭력을 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영애의 행동은 자신의 언니에게는 어마어마한 폭력이었습니다. 영애에게 아버지만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영애에게 어머니도 폭력을 행했던 것처럼 영애에게 폭력을 행한 이는 남편과 형부만이 아니라 영애의 그러한 선택 자체가 이내라고 하는 언니에게는 어마어마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강 작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방적인 폭력 같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짓눌려 삶을 살던 영애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자연이 되고 싶은 자연으로의 회귀, 그리고 나무불꽃,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하는데 채식주의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피의 장소가 자연일 뿐이에요. 채식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피한 곳이 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부의 경계에 넘어선, 금기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속해 있는 종교계에도 신앙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계라면 누구나 그 경계를 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도가 왜곡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의도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과정 속에 변질되는 사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타락으로 치닫는 사람, 종교인뿐만 아니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도 처음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경계를 넘어서고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그 자리에 그들이 가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부의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영예도 그 경계를 넘어선 수많은 그런 폭력, 어떤 신념을 강요받는 그 세상 속에서 폭력을 당한 결과로 인간계를 넘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소설에는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어떤 채식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2부 몽고반점에서의 주제 키워드는 바로 이 경계, 어떠한 자유,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가 허락되는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자들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어떠한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좀 묵상이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채식주의자가 단편, 몽고반점 단편으로 나와서 상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 작품의 결정체는 마지막 나무 불꽃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무 불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 책은 그 폭력이 너무나도 싫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어떤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남성들의 폭력성과 강요받는 신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3부 나무 불꽃을 통해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3부의 화자는 인애입니다. 1부와 2부를 볼 때는 영예가 그 중심에 서 있지만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끌어안아야 될 존재는 저는 한강 작가가 인애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애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3부를 읽은 입장에서 영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또 다른 의미에서 언니 인애에게 폭력을 행사한 어떤 존재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견해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존재냐면 만약에 조금만 잘못되면, 그도 조금만 마음을 놓는다면 그도 영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간절히 쉬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19살에 집을 떠난 뒤 누구의 힘도 빌지 않고 서울 생활을 헤쳐나온 자신의 뒷모습을 지친 그를 통해 그저 비춰보았던 것뿐 아닐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65페이지에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까? 아니,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뛰쳐나가고 싶은 두려움과 싸워 이긴 것은 오로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였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책임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책임감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인애의 남편, 영예의 형부도 책임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예와 인애의 남동생도 책임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소설의 인애만큼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영예를 돌봅니다. 영예를 돌봐야 된다는 이유가 만약에 혈연으로서의 언니라고 한다면 그의 부모는요. 여러분, 형제간의 어떤 그 우애보다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더 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는, 아버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머니는 딸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설에서는 그들 모두가 영예를 떠나버립니다. 어찌 보면 연을 끊어버린 것과도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으며 성실은 천성과 같았다. 그 성실을 관성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영예, 여동생이고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영예를 돌보지만 사실은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자신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과 아버지 어머니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동생 영애도 이내에게는 굉장히 무책임한 존재죠. 그리고 그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폭력으로 본다면 한강 작가가 이 소설에서 담고자 하는 폭력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부를 보면 영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 197페이지에 보면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그녀는 묵묵히 바라보았다. 200페이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잠을 이루지 못한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 그 애가 지워준 책임이 아니라면 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자신 역시라는 건 뭡니까? 영애는 그 끈을 놓았거든요. 그러나 지우를 향한 책임감 때문에, 동생 영애를 향한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도 놓아버린 끈, 어머니도 놓아버린 끈, 남편도, 그리고 아내 남편도 놓아버린 그 끈을 지금 오로지 이내만이 붙들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 웃음의 끝에 그녀는 생각한다. 어떤 일이 지나간 뒤에라도, 그토록 끔찍한 일들을 겪은 뒤에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용변을 보고 몸을 씻고 살아간다. 때로는 소리 내어 웃기까지 한다. 아이의 단련하는 작은 몸뚱이가 곁에 눕고 딸 지우가 누워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 죄 지어보지 않은 그 어린 얼굴이 고난잠이 들고 나면 어김없이 밤은 다시 시작된다. 누워 눈을 감으면 캄캄한 숲이 덮쳐온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219페이지에 보면 이내가 남편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행위,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겠죠. 남편에게도 실망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영애에게도 그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래서 아마도 이게 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219페이지 밑에 보면 그녀는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듯 쉽게 아이를 버리려 할 수 있었는지, 자신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을 잔인한 무책임의 죄였으므로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다만 소름 끼칠 만큼 담담한 진실의 감각으로 느낄 뿐이다. 그와 영애가 그렇게 경계를 뚫고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모래산처럼 허물어뜨리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사람은 바로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무너졌다면 돌아오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영애는 그것을 못 참고 경계를 뚫고 달려나갔어요. 남편은 욕망을 견디지 못하고 뚫고 나갔어요. 이것은 욕망이고 그리고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이 무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죠. 이내처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웃다가도 저녁에 다시 잠자리 들고 고요한 시간이 되면은 다시 어두움이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그것을 붙잡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찹찹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책이 노벨상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처럼 어떠한 시대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시대상을 조명한 작품들에게 준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불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참된 모습, 직면하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채식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결국 주인공이 누굴까? 인애라고 생각을 해요. 인애는 곧 영예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그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에게 책임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애는 영예처럼 경계를 뚫고 저 건너편으로 갔을 거예요. 만약에 지우, 딸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기쁘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애처럼 내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그 고통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또 붙잡을 만한, 내가 책임져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으로 사는 참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강 작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어떤 자연이 되는 것의 어떤 그 소중함,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육식과 인간의 폭력, 그것도 주지만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글의 제재로 삼아서 참된 인간이란 책임감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누군가 문학 비평가나 한강 작가가 보고 헛소리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여러 편의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인간됨, 책임감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과 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연관 키워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영예보다는 인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어요. 분명히 인생의 피해자가 돼서 인간됨이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에 의해서 경계를 넘어간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영예들이 돼버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아직 영예가 되지 않은, 뭔가 책임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인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인애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영예에게 인애가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이제는 정신줄을 놔버리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치에 도달한 이에게조차도 책임감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인애, 그들이 영예가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교사로서, 제가 작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경계를 넘어가기 이전에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손을 붙잡아주는 존재, 바로 그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저를 붙잡아주는 존재도 필요하죠. 다행스럽게 저에게는 저의 가족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는 제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들이 놓으려고 해도 때로는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의 옆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대본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책 지금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는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했던 저의 생각이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목사로서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는 그 노력으로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동수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어떠한 한 영역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지도적인 역할을 해오는 그냥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어떤 영상을 찍었고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수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채식주의자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책도 읽지 않고 누군가가 발췌한 어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그 몽고반점의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근거로 채식주의자 이러한 그 몽고반점과 같은 것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느냐. 저도 지금 중학생 제 딸에게 이걸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실적인 어떤 그런 묘사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금기를 깨어버린 관계들을 제 중2 딸에게 추천하면서까지 읽히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서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옳은 얘기가 기본적인 제대로 된 요약,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 당신이 A, B, C라고 얘기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뒤에 당신이 A라고 얘기한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B와 C는 나는 이러한 이유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님은 책도 읽지 않고 굉장히 야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몽고반정의 어떠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은 것을 가지고 채식주의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사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평론가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 견해를 밝히기 전에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책을 평가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로서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그 태도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되는 태도는 아닌가? 지금 그 메시지가 잘했냐 잘못했냐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지도자라면 책을 읽지도 않고 책을 비평하는 제 견해가 한강 작가가 볼 때나 문학평론가들이 볼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저의 한계죠.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7편의 글 에세이를 썼어요. 페이지 수로 한 45페이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도 이 채식주의자만 가지고 처음에 2시간, 1시간, 1시간, 한 5시간 정도는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아내는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가족의 예를 들면서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저도 확 와닿더라고요.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이 책, 채식주의자,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고 함께 나누기에 적합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여러분들한테 찾아뵙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후로도 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